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연준에서 최근 노동시장의 개선 속도를 볼 때 금리 인상 전에 최대 고용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테이퍼링 종료 후에 금리를 바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간밤 미국 증시도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쳤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3% 넘는 하락세 보여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짙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과 관련된 궁금증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로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경기가 좀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0조 원 규모 신규 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금 저중립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 8천억 원을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금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륜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민생 안전 대책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고 하죠. 청탁금지법 선불 가액이 상향 조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 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에서 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만 원의 2배인 2만 원으로 올리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 원, 모바일 상품권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 4천 톤을 공급하고 할당 관세 대상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 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이 포함되고요. 정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수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조금은 이렇게 경기에 좀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식들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환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개월 만에 환율이 장중에 1,2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200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999.440원을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1.4원 오른 상태입니다.
네, 환율은 전장보다 4.0원 오른 1200.9원에 출발해 12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장중 1200원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0월 12일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 만약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도 1,200원을 넘으면 2020년 7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2,200선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먼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예고와 함께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연준은 전날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준이 현재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시장이 또 그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전망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먼저 문정희 국민은행연구원은 전날 공개된 연준의 FOMC 의사록 내용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매파적이었다며 특히 대차대조표 축소는 향후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민경환 우리은행연구원은 다음 저항선은 1,205원이라며 FX 수합 시장이 안정적이고 2016년과 같은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단기 고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10원을 웃돌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출업체 내구 당국의 속도 조절로 일방적인 원화 약세를 억제할 것이라며 오늘도 고점 매도 형태로 꾸준히 내고 물량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소식까지 계속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산업부의 장민성 기자와 함께 이 시각 보도본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 짚어보고요, 객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우려한 것처럼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FOMC 의사록에서 예상보다 더욱더 강한 매파적인 성향이 보였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에 양적 긴축까지도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의 전반적인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시장 상황인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시장은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0.9% 밀려난 2,92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44%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98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하락하는 업종수가 상승하는 업종수 대비해서 3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먼저 오늘장의 객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좀 하락세가 좀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에선 매도세를,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히나 양시장에서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후 들어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이제 금융투자발 기계적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시젠, 오비고, 대보마그네틱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선 현대글로비스, 또 현대모비스, 포스코, 또 코스닥 시장에선 신성델타테크, 엑시콘, CIS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정말 힘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민감한 성장주들의 부담감이 커지면서 연초 들어서는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장 한마디 금리 상승기에 따른 종목 차별화로 좀 정해봤습니다. 지난 거래일과 좀 비슷한 양상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금리 변화와 좀 민감한 성장주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
또 이에 따라서 인터넷 또 게임 업종 등의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또 반대급부로는 또 경기 민감 섹터의 반등이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업종, 또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 등 속치 말해서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의 좀 상승세가 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성장주에 대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이들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또 반대로 또 배당락의 이유로 기관의 매도세가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기계적인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등은 또 시장을 좀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의 좀 상대적인 약세,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49%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게임 업종의 급락 등이 아무래도 이제 투심을 좀 위축시키면서 지수 하락을 좀 촉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일부에 좀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좀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 등의 현대글로비스와 또 현대모비스가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매각을 통해서 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은 19.99%로 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20% 이하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 지분을 가져간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지분율이 10% 주요 주주로 좀 올라오면서 향후 이 칼라일 그룹과 장기적 경영 전략에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점, 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지분율 20% 기준을 하회했다라는 점 등에 따라서 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등이 오늘 현대글로비스와 모비스 등의 강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전일에 이어서 조선업종의 강세 이번 주 들어 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인데 잘 아시듯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 등과 더불어서 이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유입되면서 오늘 업종 내 대부분 종목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조선해양, 또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등의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인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업종의 강세도 특징적인 모습인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밀히 보자면 알루미늄 관련주 역시도 좀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알루미늄 가격이 고공행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주요국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이 그린 메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린 메탈, 이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설비, ESS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과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이제 금속을 총칭하는 단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린 메탈 관련 수요 급증과 더불어서 이 유럽 지역에서의 에너지 가격 부담에 따른 재련소 가동 중단 소식 등이 좀 전해지면서 이 관련 비철 금속 등의 이런 수급이 타이트해진 점 등도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의 오늘 조일 알미늄, 또 알루코, 남선 알미늄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양시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또 자동차, 조선, 철강이나 알루미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장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연준의 긴축 예고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증시 흐름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미국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한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도 봤을 때 장 막판에 이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수가 밀린 모습이 이제 보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응할 시간도 없이 장이 이제 밀렸다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모습들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더 키워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일부 대형주들을 좀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받치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IT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좀 반등을 좀 모색하려고 하는 일부 종목들이 있긴 하는데요. 결국 실적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리고 양적 대체자표 축소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라면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조심해야 될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탄탄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점을 노리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는 모습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앞당겨졌기 때문에 또 시장의 예상과 빗나간 시기이기 때문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연준이 점점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징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대체자표 축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빨리 나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또 우려하는 바는 올해 연준위원회 4명이 바뀌는데요. 지금 이제 후보로 나서고 있는 분 중에 3분은 매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성향들이 더욱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대체자표 축소, 양적 완화 축소 얘기는 시장이 생각도 않았었던 그러한 것들을 빠르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충격을 받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3차례에서 4차례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더 불을 지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일단은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것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넘어간다는 신호로도 또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 시장은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는 연준의 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또 국내 시장에서는 대선 관련주, 그중에서도 탈모 정책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이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까지 연이어서 탈모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탈모 정책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 배경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선거가 한 2달여 뒤로 이제 바싹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들, 정책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청년층과 장년층, 중장년층들을 공약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이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전에는 보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뭐 어르신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치우쳤다라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어떤 전략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 사기에 대해서 더욱더 법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증시는 2달 동안 정책 이슈에 따라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여야에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테마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인물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는 뭐 나름대로 인물 구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 전까지는 정책 관련주들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앞에서도 증시 흐름 짚어주시면서 오늘 강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업종과 알루미늄의 강세 오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 내일은 또 어떤 업종이 강세를 이어갈지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제일 강한 게 이제 조선업종, 알루미늄 뭐 일부 건자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역대 최고의 수주 실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현재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탄한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재무제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죠. 또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글로비스가 현재 지금 선두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 정도 되면 IT 관련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변동성을 키워가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선방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은 어떤 중소형 개별 테마주에 집중하기보다는 굵직굵직한 대형주 위주, 특히 IT 중심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또 IT 종목들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새해가 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요. 또 중국의 경기 추락으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좀 어려움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나라 인터넷 쪽에서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도 상당히 급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정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꿀벌과 같은 계급사입니다. 한 마리 여왕벌이 다수의 그 숫벌 또 수많은 일벌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중국은 14억 명의 국민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이 4천만 명 공무원들입니다. 이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대회 이후에 대규모 인사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지지 선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 주석의 명령이나 지시 목표를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주류 엘리트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덩샤오핑을 조명한다든지 지도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조용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사회들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의 당 핵심 지위를 흔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내 주류 엘리트 그룹에서는 시진핑 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밑에서 조용한 저항은 이전에도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로 보여지지만 시 주석의 통치 철학인 공동 부유를 덩샤오핑의 선물원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든지 시진핑의 상기 임기를 막을 정도의 중국 내 반시진핑 목소리는 없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용한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위기라고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의 이 국면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네, 시 주석 입장에서 보면은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보면요.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포위망은 상당히 앞으로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나가던 경제도 작년 하반기부터 고물가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 또 헝다발 신용 불안 문제로 인해서 계속 덜크덕거리면서 탈선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내유 외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반시장적인 경기 부양책을 앞으로도 자주 꺼낼 것입니다. 또 전략 외교식, 공세적인 외교 활동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도 잦은 이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파란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경제 위기로 인민의 불안이 고조가 되면은 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외 강경 정책을 자주 썼는데요. 바로 올해 초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1호 명령으로 모든 중국군의 훈련 개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협의라든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전면
대결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는 올림픽 이후에 한층 고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북아도 일순간에 경량이 휘발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경 정책으로 조금 더 갈등이 깊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2년에 이런 증시의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니까 미중 전쟁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랜드 연구소도 2025년까지 미중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랜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120쪽짜리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발적인 사고나 오산으로 인한 충돌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5군데로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의 갈등에 의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둘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그 무력 취위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 붕괴 시 미중이 동시에 군사 개입하는 위험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중국의 대만 공격. 그리고 5번째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공군과 해군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중 간의 전투가 벌어진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미중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전투력을 높여왔지만 한미일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 면에서는 이것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전투가 발생을 하더라도 네트워크화된 한미일의 전투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적 우세를 한순간에 날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최선의 시나리오는 패권 다툼 없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훈련으로 그 지역이 국제 분쟁 수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국면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구단선하고 맞물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에서 긴장이 불거진다면 90% 정도가 분쟁 수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5조 달러 규모의 물동량의 수송량이 막히게 되고요. 전 세계 어족 자원의 12%가 이 지역에 생산되기 때문에 수산물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이 지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에너지원 확보에 비상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의 40% 이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들어보니까 이런 원유에도 의존을 하고 있고 수출입 무역도 이쪽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안보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 국가로의 그 발전을 위해서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00년 미국 역사에서 집권당이 3번밖에 승리한 적이 없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 보도를 보면요,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중국 정서를 자극시켜서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좀 더 확실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든 미중 간의 대만에서 또 남중국해에서 힘겨루기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놔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중 양국이 우리나라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는 사항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선인 바닷길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항로를 빨리 기업들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B 플랜을 갖고 있어야지만 수출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체 항로 확보까지 대안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중국의 이제 칭화윤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파산이 확정이 됐고요. 또 이렇게 국유화 기업을 시킨 건지도 궁금합니다. 파산 대신 국유 기업화가 된 건가요, 지금? 네, 중국에서는 칭화유니그룹은 중국의 반도체 최종 병기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정부로부터 수십조 원의 지원을 받았고요. 이 자금을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든지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에 진짜 엄청난 돈을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부족의 한계를 느끼게 됐고요. 또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로 인해서 현재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유화 길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칭화윤희의 채무는 현재 알려진 것은 40조 원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의 회계 장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행 제출형이고요. 또 하나는 증권거래소 공시형이고요. 또한 기업만 보는 실제 회계 장부가 있는데요. 칭화윤희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부채가, 더 숨겨진 부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런 칭화윤희가 만약 파산하게 된다면은 반도체 협력사뿐만 아니라 대출은행 그리고 정부의 그 반도체를 지원하는 국부 펀드까지 줄줄이 파산하거나 경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1조 원을 더 투자해서 국유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은 후유증이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동안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힘을 썼었고 또 반도체 산업에만 1,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칭화윤희도 파산이 확정된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줄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제조 2025가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신수기 지시한 반도체 자금률 70% 달성커녕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산 반도체 자금률은 6%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삼성이라든지 인텔 그리고 대만 반도체 업계 물량까지 합친다면 16%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만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의 수익 금액은 170조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마이크론을 통해서 반도체도 조달할 수가 있겠고요. 또 동맹국인 우리나라, 대만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수급할 수는 있지만 중국은 잠재적 적성 국가죠. 한국, 대만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유사시 수입을 차단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주도의 반도체 자금률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칭화윤희뿐만 아니라 20조 원을 넘게 투자된 우한홍신 그리고 3조 원 넘게 지원을 받았던 난징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혈세로 이루어진 지원금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빚잔치를 했고요. 핵심 인물들, 공무원들이라든지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패로 인한 이익을 받고 또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파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국 반도체를 따라오려면 그야말로 한 세기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는 상황까지 새해 미국과 중국의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오늘도 어려운 시장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내일의 붐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시장도 크게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은 그래도 정말 급등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연준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서 시황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네. 종목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시황 얘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뭐 자산 긴축을 한다라는 부분은 뭐 당연히 시장의 충격으로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청산할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자산 축소를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의 충격을 덜어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올해 3번 한다라는 부분은 새롭게 발발한 악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반영이 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6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하느냐, 3월 달에 조금 더 땡겨서 진행하느냐, 어차피 조삼모사다. 어차피 6월 달에 하느냐, 3월 달에 하느냐, 3개월 차이인데 그게 무슨 뭐 큰 악재라고 이렇게까지 증시가 빠질 건 뭐람이라는 좀 시장에 대한 좀 저의 물음표 네. 하나 좀 던져드리면서 어제 우리가 내일의 붐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우리 종목들은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막대하게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종목들 그리고 이번 주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 브리핑 몇 종목 드리면서 오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사실 좀 얄밉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민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산 매입 축소는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내일의 붐 함께 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종목들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앵커님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네. 그 자산 매입 축소는 당연히 안 좋은 건데 네. 우리 금리 인상을 6월 달에 하느냐 3월 달에 하느냐 어차피 총횟수는 3번이라서 그 뭐 언제 하나 어차피 올해 많이 해봐야 3번 네. 우리 내년 내후년까지 8번 금리 인상은 이 기존에 있었던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몇 달 일찍 진행한다고 해서 자산 매입 축소가 아니라 우리 자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 연준에서 매각한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서 우리나라 주식, 해외 주식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주식들 주식시장에 던지면 시장에 충격이 있겠죠. 네. 그건 당연히 악재지만 아직까지는 하겠다. 확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회의력을 보고 지레 겁먹은 부분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3번 하는 거. 3월 달에 하나 6월 달에 시작하나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뭐 조삼모사 정도의 그런 이벤트다라는 좀 견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제 딱 3개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2,500개 종목들이 넘는데 그중에서 제가 내일의 붐, 우리 방송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3종목을 저격해 드렸어요. 첫 번째 메타랩스, 두 번째 휴맥스 홀딩스, 세 번째 휴맥스. 자, 각 종목들에 대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메타랩스입니다. 자, 이 종목이 어제 바닥에서 뭐가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 이게 뭐다?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주식이 급등락이 있는데 자, 바닥에서 싸게 사서 기간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제 거래대금 터지면서 그동안의 그 고가 라인들을 돌파하는 그동안의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소화하는 자, 이제 막 저점 찍고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공략을 해야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종목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시가 마이너스 1% 출발해서 고가 플러스 23%까지 자, 우리가 종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자, 종가 지금 2,195원 대비 장중 고가 1,475원까지 23% 이상의 상승률을 노려보면서 우리는 어제 종가 베팅했는데 오늘 시장 빠지고 있는데 20% 이상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가 있었다. 네. 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만 올라갔나요? 이 종목만 행운이 터졌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자, 두 번째 행운이 터진 휴맥스 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자, 제가 어제 제시해드린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과거에 10,000원에서 주가 어떻게 됐다? 자, 4,000원까지 마이너스 60% 폭락했다. 그리고 폭락한 바닥에서 자, 그동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경을 벗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거래대금이 바로 어제 유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자, 노랑톡에서는 제가 지지선까지 정확하게 지시해 드렸고 그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오늘 자, 플러스 23%까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올라가나요? 코스닥 지수 올라가나요? 근데 왜 우리 내일의 붐에서 다룬 종목들은 왜 폭등하는 걸까요? 행운이 터진 거죠.
하지만 행운이 반복적으로 터지는 것이 바로 그만큼 매수 타이밍이 정확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오늘자 제가 준비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다라는 네.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 주 월요일 종목까지만 한 종목 더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대무백스도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이야기 드리고 주가 한 10%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10%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뭐 10% 올랐습니다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하고, 자 CKH를 볼게요.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내일의 붐 방송에서 자 로스웰 상한가 갔다, 이것도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상승 장악형 캔들을 만들면서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대시대 초입입니다. 바닥 찍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3일 지났습니다. 네. 자, 월, 화, 수. 근데 자, 어제 장중 플러스 자, 29.66% 저에게 상한가 어제 4종목 잡았는데 그중에 하나를 방송에서 월요일 이야기 드리고 이틀 만에 상한가를 잡아드렸고, 자 오늘도 장중 플러스 27%까지 추가 시세 나오면서 자 우리는 방송에서 여기서 자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렸는데, 자 이 뭐 하루 이틀 3일 만에 플러스 48%라는 한 15년치 이상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우리는 단 3일 만에 누려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CKH였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붐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행운이라고 민경철 위원님 말씀은 해주시지만 정말 종목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문자 보내주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실시간 전략들 받아보시고 내일의 붐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붐 종목들은 뭔가요? 네, 일단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도 빵 쪼가리, 네. 점심도 빵 쪼가리, 서브웨이 30cm 포장해서 아침에 15cm, 점심에 15cm 좀 먹으면서 드셔야 되는데. 네, 차트를 정말 많이 돌려보고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딱 3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중에 기대되네요. 첫 번째 종목 우리 인산가 종목입니다. 인산가. 딱 보고 안산가인가 인산가인가 좀 헷갈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종목 이름 인산가였고요. 네. 자, 이 종목이 과거에 자 거래대금 터지면서 단기간에 100% 정도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고, 자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1,000원에서 3,000원까지 결과적으로는 3배 주가가 폭등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 주식이 고가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또 한계점을 보인다라는 것의 의미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제가 그 부정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가 폭등하고 3배 올라갔는데 거기서 1중 천정, 2중 천정, 3중 천정 찍고 차익 실현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폭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폭락이 나왔습니다. 3,000원짜리가 1,900원까지 마이너스 30% 넘게 주가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지고 나서 자 주가가 자 W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중 바닥을 다지면서 있다가 거래대금 없이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오늘 막대한 자 거래대금과 매기가 유입되면서 직전의 고가 한 방에 뚫어내는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 또한 오늘 장중에 소화하는 모습들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 자 인산가 종목이 자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코스닥 지수 현재 기준 마이너스 2%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이너스 0.8%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수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냈다는 것의 의미가 네. 다 빠지는데 그 중에서도 갈놈은 간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 과거의 모습은 잊어버려라. 네. 주식시장에 천명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을 알아도 중요한 건 타이밍과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노랑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자 KCT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석유의 부장들을 통해서 자, CBDC 생소할 수 있지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우리가 지난달에 다뤘습니다. 자, 바닥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과거 자 1,0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폭발했고 비트코인이 자 8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시점이 바로 5월 달이었어요. 작년.
네, 이때까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주로 해서 주가 1000% 올라갔다. 네. 근데 그 1000% 올라간 그 상승분을 반납한 자, 바닥 구간까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60% 무너졌는데 자, 그 무너진 구간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거래대금이 터트리면서 이 장기평 라인 때 매물을 뚫어내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돌파하느냐? 우리 서경래 부장들에서 한 달 전에 예측을 해드렸지만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 위안화 관련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시연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들겠다라고 또 오늘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하고 있었던 뉴스가 나옴에 따라 오늘 그런 중국의 위안화 디지털 화폐 관련된 앱을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출시해서 시연을 보이겠다, 시범 앱을 만들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국내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 자 지갑으로 동전으로 화폐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로 전자지갑으로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각 주요국들의 그런 트라이 이게 되나? 뭐 비트코인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화폐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원화로 우리 달러로 우리 그 중국의 그런 N이 아니죠 위안화로 네, 이거를 블록체인화 시켜서 이거를 전자화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요국들의 그런 도전들이 오늘 좀 유의미하게 평가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막대한 주도주로서의 시장 흐름을 좀 가져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올라갔던 종목이 아닙니다. 1000% 간 이력이 있어요. 근데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고 그 바닥에서 오늘 다시 고개를 돌리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슈프리마 HQ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사실은 좀 많이 빠지길 바랬어요. 왜요? 그래야 더 싸게 잡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은 올라가서 좀 아쉽습니다. 자, 어찌됐건 슈프리마 HQ 종목이 과거 이제 5,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단기간에 2.5배 폭발하고 그다음 거래대금 미비하게 거의 한 10개월 정도 가격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자, 고가 14,000원인데 6,000원까지 빠졌으면 마이너스 60% 무너진 거거든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하나를 사면은 2개를 더 주는 1+2 이벤트를 여기서 했고 지금은 그 이벤트를 마무리하겠다. 뭘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1+2 우리 슈프리마 H는 잊어버려라. 이제부터는 달라진 정상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세일의 구간은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오늘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그동안 3분의 1 토막 났는데 거래량 없이 정말 힘없이 무너지기만 했는데 저점 확인하더니 오늘은 특정 이슈를 붙이면서 오늘 강한 좀 매기가 유입되는 장기평 라인 때의 매물을 막대한 거래되고 수반하면서 직전에 수개월 전 저항 라인들 고가 라인들 한 방에 뚫어내는 돌파 구간으로 지금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브리핑 드린 종목은 인상과 KCT 그리고 슈프리마 H고요. 자, 어제 우리 공략한 종목, 우리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 메타랩스 장중 23%, 휴맥스홀딩스 하루 만에 23% 폭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군들도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 속에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마지막 그런 뭐 각오 아닌 포부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 오늘 보시는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이잖아요. 이렇게 하루에서 급등한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로 봤을 때 거래량 같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앵커님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떤지 너무 좋죠.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이라는 게요. 뭐 인생도 똑같아요. 등산로도 똑같습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사실 주식은 많이 빠져서 내리막길 와서 가장 끝에서 저점을 잡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사실 때의 단점은 언제 오르막길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시간을 싸게 잡아놓은 건 좋습니다. 근데 세워라 내워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야 돼요. 이게 올라갈 때까지 스윙 중장기로 잘 회사의 믿음을 가지고 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고 오늘 사서 이번 주에 수익 내시길 원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르막길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오르막길로 접어드는 그 타이밍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똑같이 상한가 급등 나와도 자 이미 고점입니다. 여기서 거래대금 터져서 여기서 차익 실현 떨어지기 직전에 급등이 나와도 사실은 자 똑같이 올라간다고 똑같이 장대양부 뽑았다고 고가에서 우리 급등한 거랑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 네. 네, 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 정확히는 안 되셨을 수 있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하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대략적인 느낌은 알겠다 하시면 네, 그걸로만 저는 이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그 겨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에서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문자 3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민경철 회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